안녕하세요. 지금부터 TCP의 오류 제어와 혼잡 제어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류 제어입니다. 오류 제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TCP가 요청을 막 보내다가 오류라고 판단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2번에서 설명을 할 텐데 오류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그 오류라고 판단된 요청에 대해서 다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을 오류 제어라고 하고요. 그것을 재전송하는 기법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Stop and Wait, Go Back and Selective Repeat.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현대에서는 Selective Repeat을 대부분 쓰고 있지만 Selective Repeat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머지 두 개 한 기법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Stop and Wait입니다. 자, Stop and Wait는 저희가 흐름 제어에서 본 적이 있어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stop 멈춘다 and wait 기다린다가 멈춰서 기다린다라는 의미인데요.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 하나를 합니다. 리퀘스트 1이라고 할게요. 리퀘스트 1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TCP니까 에크가 오겠죠. 그래서 에크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청을 여러 개 보낼 건데 한 3개만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오고 마찬가지로 R3도 요청하고 각각에 대한 에크가 옵니다. 네, 눈치채셨겠지만 이제 요청을 에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이게 바로 스탑 앤 웨이트입니다. 멈춰서 기다린다. 근데 이거 흐름 제어 때 봤다시피 이렇게 하는 거는 네트워크에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흐름 제어 때 도입했던 게 바로 슬라이딩 윈도우였죠. 그래서 리퀘스트를 막 지금 에크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쏘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맞지 않은 방법이죠. 이게 되게 옛날 방법이라 지금은 쓰이지 않는 기법이 스탑 앤 웨이트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재전송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설명을 해보면 리퀘스트 2는 이전과 달리 유실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에크도 이제 안 왔겠죠? 왔다고 가정하고 뭐 기다려야 되니까 리퀘스트 3랑 에크 3도 없습니다. 이렇게 유실이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서서히 흘러서 타임아웃이 날 거예요. 타임아웃을 T5라고 하겠습니다. 타임아웃이 나게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재전송을 하게 됩니다. 아까 오류 상황에서 재전송을 하는 게 오류 제어라고 했죠. 지금 똑같이 오류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거에 대한 재전송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탑 앤 웨이트에서 나오는 퀘스트입니다. 그럼 이게 진행이 되고 나서야 이제 여기선 정상 동작을 했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에크2를 받고 저희가 요청을 3개 썼었는데 그제서야 다시 R3로 요청을 해서 에크3를 받고 이런 식의 과정이 반복이 되겠죠. 보시면은 알겠지만 네트워크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지금 슬라이딩 윈도우 쓰고 있는데 쓸 수 없는 기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온 기법이 바로 고백앤 기법입니다. 고백앤 기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슬라이딩 윈도우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막 써보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오류 제어 먼저 하기 이전에 흐름 제어를 설명했던 건데 막 보냅니다. 지금 요청을 한 10개 보낼 건데 요청 1, 2, 3 보내고 중간에 땡땡땡 보내고 요청을 한 10개 보내게 됩니다. 지금 슬라이딩 윈도우가 10개 정도라고 칠게요. 해서 여러 개 보냅니다. 그때 이제 정상적으로 누적 응답을 할 수 있다 배웠죠. 그래서 11억 응답입니다. 이게 뜻이 뭐냐? 10번까지 잘 받았어 라고 하면 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슬라이딩 윈도우가 진행된 모습이고요. 근데 오류 제어이기 때문에 오류 상황을 만들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에 7번 요청은 유실이 됐어. 8번, 9번, 10번은 다 잘 갔지만 7번만 유실이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에크10이라고 요청해보지 않습니다. 서버에서는 뭐라고 응답을 주느냐? 6이라고 줘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기서 이해하기를 7번부터는 요청이 제대로 안 갔어. 그러고 7번부터 10번까지를 다시 보냅니다. 이게 바로 고백 n입니다. 고백이 돌아가다고 n이 숫자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7번부터 오려니까 고백 7인 거죠. 7부터 다시 보내자 하는 게 바로 고백 n 기법입니다. 근데 조금 의문인 부분이 있죠. 분명 지금 7번만 문제가 있고 8번, 9번, 10번은 잘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번, 9번, 10번 부분이 중복해서 갔잖아요. 쓸데없는 네트워크를 사용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딱 이 7번만 보내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거를 이제 채택한 게 바로 셀렉티브 리피트입니다. 계속 발전되는 과정이 보이시죠? 그래서 셀렉티브 리핏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가로쳐져 있는 SACK 이 부분만 이제 서버 응답에 추가가 돼요. 뭐가 추가되느냐? SACK 블락이라는 값이 추가가 돼요. 여기 어떤 값이 들어있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8에서 10이라는 값을 들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나 8번부터 10번까지는 잘 받았어. 근데 그 6까지도 잘 받았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값을 받았을 때 클라이언트는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6번까지 잘 보냈고 8번에서 10번도 잘 보냈으면 7번만 문제가 있네? 라고 클라이언트가 알아서 잘 파악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원했던 대로 7번만 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셀렉티브 리핏입니다. 참고로 SACK에서 S는 셀렉티브고 에크는 저희가 계속 써오던 에크 값입니다. 그래서 선택적인 에크, 여기 셀렉티브 리피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택적으로 재전송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되게 효율적으로 재전송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류 제어에서 오류 부분입니다. 아까 오류 제어가 오류라고 판단되면 재전송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오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바로 타임아웃하고 중복 에크가 있습니다. 타임아웃은 저희가 방금 배운 세 가지 재전송 기법이 다 타임아웃일 때만 발동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어디서 유실되었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는 방법이 타임아웃밖에 없습니다. 지금 R7, 7번 요청이 지금 유실되었다고 했는데 이때까지는 몰라요. 뭐 유실이 된 건지 네트워크가 바빠서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기다렸다가 타임아웃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바로 이제 값을 보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타임아웃이 났을 때 쓰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진 않아요. 적절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어떤 값을 정해서 네트워크 상황을 보니까 이 정도면은 유실됐다고 판단한다 라는 값은 따로 네트워크를 더 깊게 공부해보면 알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타임아웃이 났을 때 재전송을 보내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 그러면 중복 에크라는 게 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제가 3개의 요청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TCP니까 에크1, 에크2, 에크3 받을 수 있겠죠? 설명을 위해서 에크4, 리퀘스트 4까지 하겠습니다. 리퀘스트 4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번 리퀘스트가 유실이 됐어. 그러면 이제 2번이 막 사라지고 오다가 이렇게 리퀘스트 2는 유실이 됐어요. 그럼 이제 뭐 A1 에크는 잘 도착했다고 오고 A3, A4도 왔으니까 잘 도착했다고 오는데 여기 어떤 정보가 있느냐? 근데 2번 요청은 어디 갔어? 물어보고 2번 요청은 어디 갔어? 하고 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위해서 하나 더 추가해야 되네요. 게스트 5번 요청까지 왔는데 이 에크도 마지막으로 다시 옵니다. 5번째 에크도 2번 요청이 없는데 하고 계속 물어봅니다. 이게 지금 3번이 쌓였죠. 이게 바로 중복 에크입니다. 2번이 어딨어가 3번이 누적
됐다. 이게 중복의 크고 이게 세 번이 쌓였을 때 오류라고 판단을 해요. 자, 오류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오류 제어가 들어가야겠죠. 그게 바로 이제 빠른 재전송입니다. 이 세 개가 누적되면은 지금 여기서 요청했고 타임아웃이 여기라고 칩시다. 타임아웃 시점이 여기인데 이 5번 에크가 왔을 때 세 번 누적돼서 오류라고 판단되니까 2번 요청을 보내요. 이거가 도착하자마자 판단하고 보냅니다. 이게 바로 빠른 재전송입니다. 타임아웃이 나기 전에 먼저 오류라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왔기 때문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재전송 처리를 한다. 이게 빠른 재전송입니다. 그래서 빠른 재전송은 실제로 재전송 기법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현대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셀렉티브 리피트와 빠른 재전송 이 두 개를 통해서 오류를 판단하고 재전송을 하고 있다. 근데 셀렉티브 리피트는 타임아웃이 났을 때 쓰는 거고 빠른 재전송은 중복 에크가 났을 때 쓰는 거다. 근데 중복 에크는 실제로 보면은 몇 번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세 번까지는 나기 힘들고 세 번이 났을 때 오류라고 판단을 해서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류 제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상기를 하자면 오류 제어는 오류라고 판단이 되면 재전송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오류라고 판단되는 게 타임아웃이 있고 중복 에크가 있다. 중복 에크는 오류 중복으로 이제 왜 안 보냈어? 라고 세 번의 에크 값을 담겨서 왔을 때 오류라고 판단을 한다. 그때 현대적으로 쓰이는 곳이 타임아웃의 경우에는 셀렉티브 리핏이고 중복 에크의 경우에는 빠른 재전송을 쓰고 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혼잡 제어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혼잡 제어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혼잡을 제어한다는 건데요. 혼잡 제어가 뭐냐? 어떤 혼잡을 의미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이는 라우터의 혼잡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방금 배웠던 오류들은 전부 라우터가 혼잡할 때 나타납니다. 뒤에 이제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나왔던 오류들이 사실 라우터에서 나는데 무조건은 아닙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이제 라우터에서 나는 이유가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패킷 유실이에요. 제 라우터가 있습니다. 라우터도 막 일을 하겠죠. 일을 하는데 얘도 이제 메모리 역할을 하는 버퍼가 있고요. 이게 이제 적당량 차 있으면은 뭐 요청 들어왔을 때 뭐 결과 보내주고 이런 역할을 할 텐데 얘도 이제 일이 너무 많이 몰려요. 그래가지고 여기 막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음, 수용할 수 있는 최대를 이제 넘겨요. 지금 버퍼가 꽉 찹니다. 그래서 꽉 찬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은 라우터가 얘는 버립니다. 이게 바로 패킷 유실.
꽉 차 있을 때 들어오는 요청은 버린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뭐 뒤에서 재전송이 일어나고 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 타임아웃도 나고 중복 에크를 3번이나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생기겠죠. 이거를 혼잡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라우터가 복잡한 것을 라우터가 혼잡한 것을 제어해 주자는 게 바로 혼잡 제어입니다. 이것을 라우터의 짐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라우터 부하라고 할게요. 라우터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 바로 혼잡 윈도우입니다. 컨제스션 윈도우라고 부르고요. CWND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있고 이와 대비돼서 항상 나오는 게 바로 저희 앞에서 배웠던 흐름 제어에서의 윈도우가 있습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할 때 배웠죠? 자, 얘는 뭐였냐? 서버 쪽 버퍼. 정확히는 서버 쪽 버퍼인데, 서버 쪽에 네트워크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썼던 게 바로 윈도우입니다. 실제로 연관 관계가 꽤 큰데 서로 각각의 크기를 정합니다. 각각 뭐 나는 뭐 100까지 가능해. 뭐 나는 윈도우 크기 50까지 가능해. 이러면은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보낼 때 채택을 해요. 당연히 이제 TCP는 안전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낮은 얘를 채택을 하고요. 반대로 뭐 혼잡 제어가 더 크다. 예를 들어서 혼잡 제어 난 100까지 가능해 하고 흐름 제어가 50까지 가능해 하면은 그 흐름 제어를 채택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최종적인 윈도우 크기를 채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윈도우 크기를 정할 때 뭐냐? 나는 라우터의 부하도 감안을 하고 서버 쪽의 부하도 감안을 해.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고려된 크기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보내고자 하는 게 이제 TCP고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혼잡 제어는 라우터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값을 설정하는구나. 근데 그게 흐름 제어랑 연관관계가 꽤 깊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라우터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혼잡 윈도우라는 것을 개념을 도입했는데 그것을 이제 크기를 고르는 기법이 바로 느린 시작과 혼잡 회피, 빠른 회복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시작할 텐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레이저 포인터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게 바로 2배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수로 따지면은 이제 2의 x제곱입니다. 그래서 지수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부분이 바로 느린 시작입니다. 자, 느린 시작인 이유가 뭐냐?
여기가 이제 느린 시작. 야, 1부터 시작을 해요. 윈도우 크기가 1부터 시작을 합니다. 매우 가파르게 이제 오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는 느린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윈도우 크기가 1인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느린 시작 임계치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도달을 하게 되면 느린 시작이 끝납니다. 끝나고 두 번째 있던 혼잡 회피 알고리즘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형적으로 늘어나는 구간 보이시죠? 이 개수가 1인 그래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진짜 1씩 늘어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1씩 늘어나고 이 구간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혼잡 회피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이제 간을 보느라 작게 시작을 해서 느린 시작을 했고 특정 임계치가 왔을 때 이때부터는 조금 더 눈치를 봐야겠다 하면서 조금씩만 올리는 모습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장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장애가 안 나면은 계속 이제 선형적으로 오르고요. 장애가 나서 이제 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 아까 이제 그 세 개 중복으로 받으면은 에러라고 판단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저희가 초기에 설정했던 느린 시작 임계치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임계치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윈도우 값 크기 기준으로 절반으로 2분의 1로 변경이 되면서 혼잡 회피 알고리즘이 시작됩니다. 느린 시작을 하지 않고 혼잡 회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에러가 두 개 있었는데 중복일 때는 절반으로 가고 그럼 타임아웃일 때는 어떤가요? 하면은 타임아웃일 때는 1로 가게 됩니다. 다시 완전 처음부터. 왜? 1로 가서 이제 느린 시작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얘도 이제 임계치가 낮아지고요. 아까 느린 시작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임계치가 넘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혼잡 회피 알고리즘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도 선형적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 또한 혼잡 회피. 이게 이걸로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미나이가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시뮬레이터를 제미나이가 만들어 줬는데 어떤 느낌이냐. 자, RTT가 이제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고 해서 시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초기가 윈도우 크기 1입니다. 혼잡 제어기 때문에 아까 CWND라고 하셨죠? 그렇죠? 지남에 따라서 윈도우 크기가 처음에 1에서 2로 변했습니다. 아까 느린 시작이라고 했죠? 지금 현재 단계가 느린 시작이고 임계값이 16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16까지는 계속 2배로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윈도우 크기가 2지만 뭐 곱하기 2가 되는 모습이 보일 거고요. 곱하기 2에서 이제 4가 되고 한 번 더 이제 흐름이 진행되면 8까지 갑니다. 그래서 16까지는 이제 2배씩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까지가 이제 느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이 이제 혼잡 회피.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막 가게 됩니다. 가다가 이제 윈도우 크기가 40이 됐을 때 패킷 손실이 나게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계값이 변합니다. 임계값도 변하면서 윈도우 크기도 같이 변해요. 그걸 한번 해보면 윈도우 크기가 40이었는데 20으로 변했어요. 마찬가지로 임계값도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빠른 회복 알고리즘을 탔기 때문에 임계값부터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도 이제 느린 시작 알고리즘을 탄 게 아니라 임계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선형적으로 늘어나는 혼잡 회피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또 타임아웃 얘기가 있었죠? 에러가 두 종류 있었는데 타임아웃이 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했나요? 이제 완전 초기 상태인 것처럼 들어갑니다. 느린 시작부터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임계값은 또 절반. 저희 아까 30이었죠? 그게 30이었는데 임계값은 떨어지면서 다시 윈도우 크기는 1부터 시작하는. 여기는 다시 느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윈도우 크기 1로 갔고 지금 지수 형태로 두 개씩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임계치 위로 오니까 혼잡 회피 알고리즘을 타게 되고요. 임계값은 이제 무조건 윈도우 크기 기준으로 절반입니다. 그래서 혼잡 제어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공부하다가 의문 들었던 점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음, 이게 정말 일이 맞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로 놓고 시작하니까 회복이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주 잘 쓰고 있을 때 40이었어요. 근데 뭐 운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에 대해서 이제 타임아웃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1이고 지금 40까지 잘만 쓰고 있었는데 40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한참 걸리죠. 지금 보면은 제가 40이라는 값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참 걸렸어요. 근데 너무 회복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운이 안 좋아서 타임아웃 한 번 났는데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타임아웃 한 번으로 망한 커넥션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1이 아니라고 합니다. 1이 아니고 와이어 샤크로 이제 구글에 한번 컬을 날려보면서 봤더니 10 정도더라고요. 저 말고도 다른 네트워크 엔지니어들도 의문을 갖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올려서 실제로 많은 의견이 나와서 디폴트로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잡 제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혼잡 제어에 대해서 이제 다시 리마인드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혼잡 제어는 라우터의 부하를 줄이기 위한 용도고 거기서 도입된 개념이 CWND, 혼잡 윈도우이다. 참고로 C가 이제 컨제션이고요. 혼잡을 뜻하는. 그리고 WND가 윈도우입니다. 자, 여기서 윈도우 크기를 아까 배운 세 가지를 통해서 크기를 정하고요. 뭐 느린 시작, 혼잡 회피, 빠른 회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윈도우 크기를 정한다.
정화해서 결과값이 나오고, 근데 이게 흐름 제어랑 연관이 깊은데 얘네가 쓰는 윈도우랑도 이제 비교를 해서 최종으로 우리가 쓸 윈도우 크기를 정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추가로 흐름 제어는 원잡 제어와 다르게 이제 라우터 부하가 아니라 서버 쪽 부하를 판단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TCP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라우터의 부하도 고려해, 서버 쪽 부하도 고려해. 생각하면서 부하를 정말 신경 많이 쓰는 신뢰성 높은 친구다. 이게 전부 다 네트워크 효율적이고 궁극적으로는 네트워크 중간에 유실되지 않고 만약에 유실되더라도 자동으로 잘 보낼 수 있게 하는 알고리즘들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매우 두터운 조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혼잡 제어에서 생각보다 이제 제약이 많거든요, 사실. 윈도우 크기를 사실 어, 여기로 그냥 잡고 고정시켜 버리면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TCP 자체가 신뢰성을 매우 높이려고 한 나머지 성능을 트레이드 오프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이제 윈도우 크기를 늘려보면서 간을 보는 건데 네트워크가 이제 커넥션을 맺고 좀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보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초기에는 너무 값이 작아요. 그러니까 즉 커넥션이 많이 비싸다는 걸 이제 좀 깨달아야 됩니다. 다음 커넥션 비용이 정말 비싸구나 이해할 때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돼요. 혼자 배피할 때 윈도우 크기가 너무 적어서 네트워크를 많이 초기에 보낼 수가 없네. 그러니까 커넥션 맺는 거에 자체에 이제 TCP 3웨이 핸드쉐이크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음, 네트워크 속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네 라고 인지를 하시고 커넥션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조치들을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커넥션 풀도 맺는 거고요. 아니면 뭐 HTTP에서 키벌 라이브 표시가 있죠. 이런 것들도 전부 보다 이런 커넥션 비용이 비싸서 나온 조치들이다 하는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혼잡 제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